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은 2022년에 시작됐지만 두 나라 간의 갈등은 사실 훨씬 이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하며 불과 4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웃나라의 한 지역 전체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키이우의 관리들, 군 지휘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는 언젠가 크림반도를 완전히 탈환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이 10여 년 전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일부로 선언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이 길고 장기화되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 된 것과 달리 크림반도 합병은 푸틴에게 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는 키이우에서 잠시 벌어진 정치적 혼란을 틈타 이 지역을 장악했고 표식 없는 군복을 입은 정예병력을 투입해 혼란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군의 대응을 지연시켰습니다. 세바스토폴 같은 곳에 이미 있던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푸틴의 군대는 신속하게 크림반도 의회와 주요 기반시설, 통신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이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거의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를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푸틴 본인조차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곳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흑해를 통제하고 지중해 심지어 중동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크림반도와 그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크림반도를 소유한 자는 흑해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무역로에 대한 영향력도 갖게 되며 주변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요컨대 크림반도는 통제하기에 매우 가치 있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22년 전면 침공을 준비할 때 그 통제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 탄약, 군사 장비를 크림반도로 집중시켰고 이들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폭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군사 거점으로 계속 활용해왔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을, 도시, 그리고 최전방 진지에 수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왔으며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케르치 해협을 통해 연결하는 유명한 크림대교를 중요한 보급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완전히 정착하고 이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면 침공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크림반도의 해방이 그들의 장기 목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 발언을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하는데 전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첫 공격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를 겨냥했으며 크림대교에서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과 같은 지역에서 수백 마일에 걸친 전선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는 적군이 크림반도를 점령하는 것이 최대한 위험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굳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에서는 군함이 침몰했고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이 러시아의 요새를 초토화했으며 가미카제 드론에 의해 비행기가 불타올랐고 방공 시스템은 하나씩 파괴되었습니다. 크림대교 역시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으며 2023년 7월 두 번째로 공격을 받았고 2025년 6월에도 다시 공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가한 일부 공격은 비교적 소규모였습니다. 다른 공격들은 정말로 치명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9월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 건물을 직접 겨냥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일제히 발사된 상징적인 크랩트랩 작전이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30명 이상의 장교가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장병이 추가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공격들로 인해 러시아군은 크림반도 안팎에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언제든지 더 많은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지상병력을 투입하거나 잃은 영토 일부를 되찾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늘 다른 우선순위와 신경 써야 할 분쟁지역, 지켜야 할 마을과 도시, 그리고 걱정해야 할 러시아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과도한 시간과 자원, 병력을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선 주요 지역이 약해져 러시아가 그 틈을 이용해 중요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고 크림반도 공격도 계속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공 시스템, 레이더, 항공기, 탄약 저장고와 같은 중요한 자산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크라이나군은 다른 지역을 우선시해야 했기 때문에 각 공격 사이에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건들은 고립되거나 심지어 무작위적인 공격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공격은 더 큰 전략의 일부였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크림반도의 탈러시아화에 모두 기여했습니다. 각 공격은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그 지역 영향력을 줄이고 방어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우위를 확실히 굳힐 때가 오면 적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2026년에는 전세가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내 방위 산업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새로운 방위 업체들이 드론과 미사일, 방공기술 등 다양한 혁신적인 신기술을 열정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키이우 측 병력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넓은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탈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2월은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잃은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연합으로부터 900억 유로 1050억 달러에 달하는 판도를 바꿀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출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의 통치가 4월 12일 총선에서 참패한 뒤 마침내 막을 내리면서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자금 유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강화하고 방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적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필요한 탄약과 보급품을 조달해야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르반의 정치적 패배로 인해 푸틴은 나토 동맹과 유럽연합 내에서 몇 안 되는 우군 중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러시아군 역시 수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멈추거나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밀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진격 중이지만 속도가 느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크렘린의 군대도 병력과 장비를 놀라운 속도로 계속 잃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매달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탈영하거나 백기를 들고 있으며 지휘관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병사들조차도 최전선의 사륙지대에서 몇 주를 버티는 것조차 행운일 정도로 곧 새로운 신병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신병 확보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신병 모집은 감소하는 반면 사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 내내 러시아는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병사들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신병을 꾸준히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지고 있으며 이 전쟁에서의 전망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불가피한 승리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분석가들 그리고 러시아의 강경파 군사 블로거들조차도 전세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위에 있는 쪽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미 육군에서 거의 40년간 복무하며 미 육군 유럽 사령관까지 오른 벤 호지스 중장은 지금이 키이우 측 병력이 크림반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최근 벤 호지스 중장은 타임스 라디오 팟캐스트 프론트라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안보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인사이트와 예측을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벤 호지스 중장은 모든 전투와 다른 곳에 집중이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가 이 전쟁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처음부터 믿어왔듯이 크림반도가 이 전쟁의 결정적인 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반도가 양측 모두에게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이 러시아에 속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며 신성한 장소이자 러시아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라고도 말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도 크림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지스는 흑해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크림반도에서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해 항구와 비행장 통제권을 되찾으면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디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국가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같은 인물들이 이 지역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분명히 크림반도를 그들의 목표 목록 최상단에 올려놓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지상 공격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현재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비행장과 방공망 등 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는 또한 크림대교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그 큰 다리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영토를 충분히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크림반도로 가는 육상 통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림대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케르치해협 역시 반도와 남부 지역에 주둔한 군대에 연료, 무기, 탄약과 같은 필수 보급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 다리가 무너진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갑자기 크림반도에 남아있는 모든 러시아군이 본국과 단절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본토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도 사라지고 크라스노다르 지방에서 오는 꾸준하고 끊김없는 보급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설하는데 러시아가 거의 40억 달러를 들였는데 그것이 지도에서 사라진다면 크렘린궁에게도 엄청난 망신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다리를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수중 폭발물을 혼합해 3번이나 그 다리를 공격했고 그 결과 다리가 손상되어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보다 오는 날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더 강력한 드론과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서 다리의 전체 구간을 아래 물속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크림대교 공격이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최근 반도에 대한 공격을 통해 그 지역의 중요한 자산들을 또다시 파괴하며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5일 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적극 작전부 소속 특수부대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철도 페리 슬라비아닌을 무력화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케르치 해협을 가로지르는 마지막 철도 페리였습니다. 이 페리들은 군사장비와 탄약과 같은 물자를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에게 수송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박들이 이제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무력화됨에 따라 러시아는 자원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필연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를 더 자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에 더욱 가치 있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는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점령된 돈바스 지역을 거쳐 헤르손 지역을 통해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문제는 그 경로들이 전선에 훨씬 더 가까워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미사일, 심지어 포격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점입니다. 키예프의 드론이 항상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로 향하는 어떤 수송대라도 곧바로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격 드론이나 미사일이 출동해 수송대를 타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육상 보급선을 방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일주일간 진행된 작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중요한 육상 통로를 따라 여러 차례 성공적인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 무기고 3곳과 보급창고 3곳 이 공격받아 피해를 입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보급품 흐름을 조정하는 2 물류 거점도 공격했습니다. 4월 20일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세바스토폴만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대형 상륙함 2척을 추가로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2척의 함정은 이후 프로젝트 775 야마로와 프로젝트 117 니콜라이 필첸코포어로 확인되었습니다. 야마로는 장갑차와 병력을 포함해 최대 500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으며 그 가치는 8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니콜라이 필첸코포어는 이보다 더 커서 최대 약 1000톤의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당히 큰 상륙군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두 선박 중 더 크지만 니콜라이 필첸코포어는 더 오래됐고 그만큼 비싸지는 않지만 여전히 약 7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과 마지막 케르치 해협 페리 타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크림반도 보급선을 차단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조금씩 이 지역을 고립시키면서 크렘린의 병력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연료와 탄약을 확보하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륙함 등 선박을 격침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력 증강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나 다른 자산을 제거하더라도 적이 항상 잃어버린 것을 쉽게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키우의 드론이 탄약 저장고를 파괴하더라도 러시아군은 다른 지역에서 탄약을 실어와 해협이나 크림대교를 통해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급선이 끊기고 압박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반도에 남아있는 러시아군은 사실상 손쉬운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해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정밀해지면서 방위군은 남아있는 병력을 제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크렘린의 지역 통제력은 빠르게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통해 길을 열면 적의 약점을 이용해 군대를 투입, 이 지역을 탈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마침내 탈러시아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증가하는 사상자 수, 막대한 장비 손실, 정체된 전선 공격, 그리고 실패하는 모집 캠페인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크림반도를 강력하고 견고하게 방어할 수단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부분적으로라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숨을 수밖에 없게 된 러시아의 흑해함대는 더 이상 세바스토폴을 안전한 본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크렘린도 흑해와 그 너머로의 영향력과 군사력 투사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오랜 꿈이었던 유럽연합이나 나토 동맹의 일원이 되는데 결국 성공한다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2014년과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상황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점령 작전 이후에 푸틴이 크림반도를 앞으로도 오랫동안 러시아의 일부로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큰 오해를 깨닫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격. 러시아 상륙함 등 많은 것들이 야간 대규모 작전에서 파괴돼 러시아 해군 병사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격, 러시아가 흑해 지역에서 보유한 유일한 정유시설과 수출 허브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기반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타격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지배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흑해의 탈환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해군 장병들과 해군 입대 희망자들이 가라앉는 배에서 쥐가 도망치듯 반도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4월 20,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부대 중 하나가 점령된 크림반도의 여러 목표물을 겨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HUR 소속의 비밀 유령 부대는 전날 밤 세바스토폴만을 흑해 함대에게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드론 공격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푸틴 함대의 두 척의 함정이 추가로 작전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물이 러시아 미사일 탑재 함정이나 비슷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많은 함정을 격침시켰으며 러시아는 남은 함정을 크림반도에서 멀리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에 대한 크렘린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대신 유령들은 푸틴이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본토로 화물과 병력을 수송하는 데 사용해온 러시아 상륙함 두 척을 겨냥했습니다. 프로젝트 775, 야마람이 그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1988년에 건조된 이 함정은 소련 시절 장비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또 하나의 예입니다. 이 배는 50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화물엔 병력과 차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프로젝트 1171, 니콜라이 필첸코프호로 첫 번째 함정보다 더 오래된 배입니다. 1975년에 건조된 이 상륙함은 1000톤의 적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륙 작전과 강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러시아가 흑해에서 그런 작전을 벌일 수 있다면요. 두 배 모두 유령들이 공격할 때 항구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현재 HUR는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두 배 모두 완전 작동 불능됐다고 보고합니다. 러시아가 본토 병력 보급에 쓰던 선박 격침에 그치지 않고 유령들은 크림반도 더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상륙정 격침 외에도 유령들은 포들렛 K1 레이더 시스템도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탐지거리가 10km에서 300km, 즉 6.2마일에서 186마일에 이르는 포들렛은 최대 2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날아오는 발사체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시속 4,400km, 즉 약 2,2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이동합니다. 러시아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접근하는 드론과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해 러시아가 위협이 도달하기 훨씬 전에 방공망으로 요격할 수 있게 합니다. 4월 19일 밤, 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포드릭 K1은 탐지 대상이던 위협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포드릭 K1의 실패든 아니면 러시아 레이더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작동해야 하는
방공 시스템의 실패 등 그로 인해 푸틴은 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유령들이 무력화한 상륙함 2척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에 수천만 달러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크라이나의 최근 크림반도 공격 성공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한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를 증명할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밤을 뒤흔드는 유령들이 어떤 일을 해냈는지 밝힌 성명과 함께 텔레그램에 공개된 그 영상은 우크라이나 드론 여러 대가 접근하는 장면을 각자의 시점에서 촬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 시작 후 25초 안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상륙함을 향해 돌진해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론이 폭약을 터뜨리자마자 촬영 중이던 화면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론, 두 번째 함선, 똑같은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 영상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총격이나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마치 유령들이 러시아 함선을 손쉽게 공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크림반도를 제대로 방어할 장비가 부족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알고 보니 그처럼 확실한 공격 기회는 우크라이나의 많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최근에 감행한 공격은 러시아가 반도에 구축한 방어선을 무너뜨림, 약화 작전을 부각시켰습니다. 핵심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뿐만 아니라 2014년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림반도 합병 이후 8년 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의 주요 물류 및 해군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제사회 대부분은 러시아의 점령과 거의 확실히 정당하지 않았던 반도의 미래에 대한 국민 투표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속한다고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완전 탈환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영상 후반부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작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4월 19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흑해 태세를 겨냥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정들이 불타고 레이더 시스템에 무용함이 드러나며 상황은 크림반도 밖에서도 악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석유 허브가 공격당했으며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예전에도 노렸던 곳입니다. 4월 20일 보도에서 키예프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를 겨냥한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투합세, 정유소와 수출 허브 방향으로 보낸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흑해 수출 허브인 투합세는 크림반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투합세는 크림반도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있으며 이곳에는 노보로시스크 항구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에서 철수한 후 흑해 함대의 대부분을 이곳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공격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총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소이자 수출 중심지 중 한 곳을 뒤덮은 짙은 연기 속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화재의 사진 몇 장도 공유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 투합세 정유소가 또 공격받아 탱크 저장소 공격과 시설 부지 화재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거의 보도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석유 저장소도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하르디스카 석유 저장소도 그곳 석유를 공급한 정유소처럼 밝게 불타고 있습니다. 두 번의 공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 병력에 연료 공급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나이티비24 미디어에서 전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미 아스트라와 같은 독립 언론사에 사진, 동영상, 그리고 보고서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대규모 화재, 짙은 연기의 장막, 투합세의 여러 연료 저장 탱크가 대규모 드론 공격 이후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투합 시 화재가 확산 중입니다. 이 시설의 저장 탱크 최대 10개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 화재는 연간 120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유소까지 번졌습니다. 이곳은 유로 5 기준 을 충족하는 디젤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 때문에 투합시는 러시아의 주요 흑해 석유 수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료유, 항공유, 휘발유 등 러시아 본토 군대가 우크라이나 진지 공격에 필요한 다양한 석유 제품도 생산합니다. 투합시는 러시아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2022년에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이 시설을 9번이나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 중 하나는 최근 정유소 공격 며칠 전에 발생했습니다. 4월 19일 공격은 단독이 아닌 우크라이나식 이중 타격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밀리터리 쇼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더 밀리터리 쇼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제 러시아는 4월 19일 투합시 공격에 대해 분노할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 러시아는 같은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공격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연료 탱크에 불이 붙고 여러 차례 폭발이 기록되었으며 그 규모가 상당히 커서 크라스노다르 공항 당국이 임시 비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이 첫 번째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 150명 이상의 소방관과 기타 긴급 구조대원이 진화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소방관들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으킨 화재를 겨우 진압했다고 생각한 순간 머리 위로 드론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진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투합시는 공격 대상이며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흑해 석유 수출 거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합시 공격에서 보듯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흑해에서 몰아내고 석유 부문에 더 큰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투합시에 도달하려면 크림반도를 통과하거나 우회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불가피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일은 러시아의 레이더 시스템이 그 드론들을 탐지하고 이어서 방공 시스템이 그들을 하늘에서 격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를 타격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쳐가기도 하면서 푸틴의 반도 방어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달째 러시아 석유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혼란으로 미국이 러시아 석유 수출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재가 잠시 중단된 사이 몇 주간 러시아 석유 수출 허브와 정유 시설을 공격해 불태웠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 키릴로 부다노프가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을 통해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용할 카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약해졌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함선 침몰, 레이더 파괴, 석유 인프라 화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선 그런 이야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우크라이나는 이란에서 벌어진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인한 유가 충격 이후 푸틴이 원하는 만큼 러시아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석유로 큰 돈을 벌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러시아 우랄산 원유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배럴당 109정 달러에 근접하는 위험한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투합시에서 본 공격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는 석유 터미널과 정유소 화재로 하루 1억 달러의 석유 수익을 잃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익은 푸틴이 전쟁 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매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돈이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이제 매달 3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 수익의 공백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준 수준의 러시아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 유지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크림반도와 흑해로 돌아가 봅시다. 앞서 4월 19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크림반도의 탈점령을 추진하기 위한 더 큰 우크라이나 작전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반도를 육로로 역침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력들이 포병과 공습에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요충지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와 흑해 방어력을 조금씩 약화시키면서 점령지로 들어온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크림반도를 감당하기 힘든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국민과 군인들의 크림반도 인식에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크림반도는 적어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우크라이나 본토에 비하면 일종의 안전지대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의 사정거리 밖이었고 그 무기들은 흑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무기들이 크림반도 자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2024년 1월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러시아 군인 전체 소대가 전선을 벌이고 크림반도로 도망치려 한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러시아인들의 크림반도에 대한 인식은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조금 지난 지금 크림반도는 러시아인들이 도망쳐 오던 곳에서 이제 도망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RBC 우크라이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파르티잔 단체 아르테시가 러시아 장교와 가족들이 합병된 크림반도에서 대규모로 도망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흑해함대의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는 공황 상태가 지배적이었고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크림반도에 있던 평범한 병사들은 결국 희생양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의 고위 장교를 제외한 모든 장병들의 휴가는 취소되었고 거리에는 순찰대가 배치되어 탈영등부터 잠재적 파괴 공작원까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지대였던 곳이 이제 위험지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점령군을 상대로 한 작전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지상 침공이 불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크림반도에 설치한 방어선을 철저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림반도의 러시아 군인과 민간인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륙한 두 척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 수병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대규모 탈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우크라이나로 인한 고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플레첸추크의 말입니다. 3월 23일 TSN 잉글리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러시아 남부 방위군이 4월 1일부터 동원된 크림반도 주민들을 우크라이나와의 직접 전투작전에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플레첸추크는 이 일이 새롭지 않으며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 명의 크림반도 주민이 사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병력 동원에 대해서는 이미 점령된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크림반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플레첸추크는 덧붙였었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안전지대에서 위험지대로 바꿨습니다. 이제 푸틴은 크림반도에 대한 불법 점령을 공고히 하려고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강제로 동원을 시키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런 행동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곧 크림반도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이 장교들만이 아닐 겁니다. 일반 시민과 예비군 모두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크라이나로 가게 될 것이고 최전선에 도착한 뒤에는 필연적으로 경멸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간단합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인이 줄어들수록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은 약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활용해 크림반도를 전쟁의 회색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했던 크림반도는 오히려 푸틴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신형 드론과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전략적 부담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격당할 것입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케르치 다리는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인 공격으로 인해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흑해 함대는 이제 흑해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석유 시설과 군사 시설들이 크림반도에서 매주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작전 거점이던 곳이 이제 푸틴에게 자원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뉴 이스턴 유럽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직 약 15만 명의 병력을 크림반도에 주둔 중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감행하지 않을 지상 공격을 기다리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함선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본토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막지 못하는 방어용 지상군만 잔뜩 묶여있는 셈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어해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들을 지키는데 필요한 자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공망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4월 19일에 우리가 목격한 공격 유형에 필요한 안전한 공중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방어병력을 추가하면 본토 전력이 약해집니다. 방어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두면 드론 공격으로 크림반도가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흑해 전략이 영리한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병사 없이도 푸틴의 크림반도 흑해 장악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해방은 항상 군대가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그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을 꾸준한 작전으로 몰아내는 결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은 이미 흑해 함대의 대부분을 그 이름의 유래가 된 해역에서 몰아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항구와 군사시설에 대한 각 공격, 그리고 러시아 본토에서도 보이는 석유 화재는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도망쳐라. 우크라이나는 멈추지 않는다. 동원이 다가오자 푸틴은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함을 곧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탈환 작전은 크림반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토 전역, 특히 남부에서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토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제 그 불길이 러시아에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러시아의 석유가 이렇게 많이 불타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연속적인 공격을 통해 러시아가 진압할 수 없는 거대한 화염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자산들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믿기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석유가 더 이상 예전처럼 생명줄이 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4월 18일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에 드론대를 투입했습니다. 모든 드론의 목표는 러시아를 지탱해온 석유 인프라였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날 밤 우크라이나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마라 지역에서 두 러시아 정유소가 드론 폭발물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한 전통적인 제재에 더해 추가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재들입니다. 시즈란과 노보쿠비셰프스크가 불타고 있고 더 서쪽의 레닌그라드 지역에서도 두 곳에서 화재가 보고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RPK 비소츠크, 루코일 이 석유 터미널을 타격했으며 이 터미널은 러시아가 발트해 항구를 통해 석유를 수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스노다르 지역은 티오레츠크 송유 펌프장으로 향하던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라스노다르에 설치한 방공 시스템이 모두 실패했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시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역에 걸친 석유시설 공격에 예상대로 조용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큰 피해를 입힐 때마다 흔히 듣던 드론 파편 핑계조차도 이번에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방부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단지 이것뿐이었습니다. 4월 18일 밤에 자국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258대를 격추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중 몇 대는 지금 불타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상공에서 격추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몇 대를 정말로 격추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그랬다 해도 분명히 충분하지 않았고 러시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텔레그램에서 성공적인 공격을 발표하며 러시아가 이를 부인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러시아 점령군의 군대에 보급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총참모부가 밝혔으며 공격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모든 사진에는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시설에서 두꺼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이는 폭발과 화염을 동반한 무언가에 타격받은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시설들에서 정확히 무엇을 타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피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석유가 또다시 불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이 직면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련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시작한 계속 격화되는 공세의 최신 사례일 뿐입니다. 그 공세는 러시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곧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월 18일 러시아 정유소 등 석유시설 공격으로 끝낼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죠? 푸틴의 본거지에서 연료와 석유시설을 타격한 것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전쟁 내내 러시아가 점령해온 마리우폴에 주둔한 러시아 점령군을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은 러시아군이 필요로 하는 윤활유와 연료 저장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장비 정비부터 우크라이나 진지 공격에 사용하는 차량 운행까지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여기서 연관성이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 정유시설과 점령지의 해당 제품을 모두 파괴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지상 전략에 대한 일석이조의 타격이며 러시아 보병이 오랫동안 연료와 윤활유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에 위치한 망구시와 그라브스카에서 석유와 관련 없는 목표물도 공격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수리부대를 제거했고 자포리자 전선의 토크마크 지구에 있던 러시아 수리부대도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비슷한 장거리 드론 강국으로 성장하며 푸틴 참모진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격 대상의 전략적 중요성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거의 모든 것을 공격하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격이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러시아 본토의 석유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고 점령지에서 푸틴의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례 없는 대형 화재가 전국 정유소와 석유 터미널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뒤인 4월 20일 우크라이나가 투합시 석유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흑해의 러시아 주요 물류 동맥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주일도 안 돼 해당 항구를 두 번째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 역시 엄청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 화재는 러시아가 4월 16일 공격으로 발생한 비슷한 화재를 가까스로 진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투합시는 러시아의 또 다른 정유시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정유시설은 하루 최대 2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패턴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곳곳을 가능한 한 검은 매연으로 뒤덮으려 적극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푸틴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들의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고 이제 그 전쟁이 여러분의 문 앞까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4월 18일과 20일 러시아 석유시설을 공격한 데에는 시기의 요소도 있습니다. 4월 18일 미국 재무부가 푸틴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석유 수출을 겨냥해왔던 미국의 제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연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연장은 미국의 기존 제재 중단 조치에 이은 것입니다. 이란이 에피퓨리 작전에 대응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발생한 유가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 제재 일시 중단은 30일간 이어집니다. 이는 재무장관 스콧 베슨이 미국이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지 이틀 만에 결정됐습니다. 러시아가 제재 없이 석유를 팔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로 유입되고 푸틴은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러시아 상공을 날고 정유소가 불타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제재 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 당신의 선박들이 항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배들이 실어야 할 석유가 사라진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가 4월 18일에 해낸 일과 4월 20일 투합시 공격이 정말 러시아 석유가 그 어느 때보다 불타고 있음을 의미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유시설 공격은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2025년에 우리는 이런 유형의 공격이 극도로 격화되는 것을 보았고 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상대로 120회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그중 81건이 정유시설을 겨냥했습니다. 연말까지 러시아는 이런 유형의 공격으로 13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분명히 이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퍼즐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빠진 조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5번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감행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3월 러시아 제재를 처음 일시 중단한 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계속 공격했고 이는 푸틴에게 전례 없는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공격의 규모와 범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꼭 구독해 주세요. 그래서 4월 18일에 빙산의 일각을 본 것입니다. 표면 아래를 보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러시아 석유 산업이 파괴되는 참혹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알테이 지역으로 가봅시다. 우크라이나가 레닌그라드의 석유 터미널을 파괴한 것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이 나라가 러시아 서부 지역에 퍼부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살짝 보여줄 뿐입니다. 3월 31일까지 BBC는 우크라이나가 레닌그라드 지역의 3곳의 석유시설, 즉 러시아의 중요한 흑해 항구인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에 위치한 카리시 정유소를 포함해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항구들은 러시아 석유 수출의 42%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항구 모두 인프라가 파손되고 저장 탱크에 불이 붙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3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프리모르스크와 우슬루가에서 각각 8개의 저장 탱크가 불탔고 당국이 피해를 수습하는 동안 항구들은 여러 차례 폐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워낙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부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게 공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청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요청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 때문인 듯합니다. 하지만 4월 18일은 우크라이나가 누가 뭐라 해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먼 곳의 상황이 러시아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제재 해제와 유가 상승을 동시에 얻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석가 보리스 아우렌슈타인은 우크라이나가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일이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석유 수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미국이 일시적으로 제재를 중단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3월 중순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우리가 본 것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서 지속할 수 있게 된 전략적 폭격 작전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속에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투합 시도를 2차례 타격했습니다. 4월 5일, 우크라이나는 코스토보시에 있는 루코일 소유의 정유소도 타격했고 이어서 예상하셨겠지만 레닌그라드에 있는 또 다른 석유 터미널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화염 폭풍입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요격할 수 없는 끊이김 없는 드론 공격으로 푸틴의 영토 곳곳에 대형 화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불타고 있다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월 18일, 우크라이나는 이미 큰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불길은 푸틴이 보낸 전쟁 기계의 핵심 산업까지 위협할 만큼 거대합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분명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모든 드론을 격추시켰다는 부인과 주장 외에도 러시아는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 군대와 경제에 큰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곧 2가지 모두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당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렘린 내부에서는 이미 푸틴에게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에서 앞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국방장관이자 러시아 안보회의 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로 러시아 내 모든 지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수백에서 1000마일 넘게 이동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매우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 번의 공격이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는 횟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보다 많아졌습니다. 3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거의 900대의 드론으로 앞섰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무려 7,347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로 날아들었고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격추됐습니다. 정류소와 저장소가 불타는 모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우크라이나가 한때 러시아가 확실한 우위를 점했던 전쟁의 한 분야에서 분명히 판세를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략의 핵심이 됐습니다. 크렘린궁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공황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 드론 사용을 막으려는 시도는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변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유럽 파트너들에게 경고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를 공격하는 걸 막지 않으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의도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주장만 있습니다. 푸틴이 평소대로 행동한다면 특별한 일 없이 드론과 선박을 계속 나토 영토로 보낼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 대통령이자 푸틴의 충성파로 잘 알려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도 러시아가 유럽 내 러시아 군대의 잠재적 목표 목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와 공동 생산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위협들 중 어느 것도 러시아가 원하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목표 목록은 우크라이나의 유럽 파트너들에게 새롭지 않으며 그들 또한 러시아 목표 목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협들은 얄팍하게 감춰진 만큼 무력합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드론을 자국 영토로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4년 넘게 샤헤드형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몰아넣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자업자득을 겪으니 푸틴은 불평과 위협만 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러시아에게는 굴욕적인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조차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호랑이가 사실 종이 호랑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유럽 파트너를 압박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막으려 하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석유시설 폭격 결과도 감당해야 합니다. 첫째로 돈 문제가 있습니다. 4월 18일 러시아에서 더 큰 화재를 일으킨 4차례의 공격과 시기가 맞물린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인포rum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하루 약 88만 배럴이나 강제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일 러시아 전쟁 자금에서 1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정유소와 석유 터미널을 공격하고 있는 만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 부문에 최소 23억 달러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추세를 이어가면 2026년 말까지 러시아는 276억 달러 손실을 입게 되며 이는 2025년 우크라이나 공격 손실의 2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3월 말 이후 하루에 1억 달러의 손실을 계속 입힌다면 러시아의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국적으로 석유 수송 경로를 바꿔야 했고 이는 군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점령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어야 할 석유와 연료가 러시아가 안전한 저장 장소를 찾고 그 후에 운송할 방법을 애타게 찾으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의 석유 물류 시스템은 조금씩 끊김없는 수출을 보장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적의 자원이 줄면 우리 부대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석유 수출 경로를 바꾸려는 곳 중 하나가 투합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4월 20일 주요 항구를 공격한 이유가 이제 더 잘 이해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 곳곳에서 불길을 일으키며 푸틴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오보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온 여러 지역의 당국자들이 이제 크렘린에 해당 지역의 방공망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반응입니다. 레닌그라드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에 따르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미 레닌그라드 군관구에 물적 자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풍부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틴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민핀에 따르면 러시아는 4월 21일까지 1350개의 방공 시스템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시스템이며 그중 상당수는 원래 하늘에서 격추해야 할 바로 그 드론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더 나쁜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을 개발해 점령지에서 공격을 늘리면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파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러시아와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1530회의 공격 중 492회가 러시아 방공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방공 시스템이 더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그것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공세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정유소와 석유 터미널에 방공망을 구축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논리적인 대응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예비로 보관 중인 방공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방공 시스템들은 어디선가 가져와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방공 시스템들은 점령지와 러시아 내 주요 군사 목표지에서 빼내야 합니다. 푸틴의 조치로 일부 석유 시설은 지킬 수 있지만 다른 목표물은 더 취약해집니다. 이는 러시아의 손해만 남깁니다. 불길이 번지고 드론이 몰려오자 러시아는 무의미한 위협만 하고 우크라이나의 4년 공격으로 약해진 방공망을 재배치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6년 우크라이나가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는 한 러시아 석유시설 추가 공격 소식을 곧 전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불가피한 장거리 공격에 대한 저희의 다음 보도를 기다리시는 동안 지금 크렘린을 집어삼키고 있는 공황 상태에 대해 더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첫 혼란스러운 몇 시간 동안 이 장면을 지켜보던 누구에게든 우크라이나가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싸우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2026년 3월 초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측정 가능한 지표에서 2025년보다 더 강한 작전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더 효과적인 무기와 전술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옛 방식에 갇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운명의 흐름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선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그 진격을 막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장 아픈 것을 때릴 수 있었던 핵심입니다. 러시아 전쟁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금융가이자 반부패 운동가인 빌 그라우더가 제시한 더 넓은 관점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전쟁 4년 동안 우리가 광범위하게 다뤄온 엄청난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장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서방 정부가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과 모스크바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선박에 대한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장 아픈 곳, 즉 지갑을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유시설이 하나씩 가동 중단되고 유조선이 하나씩 무력화될 때마다 러시아 전쟁기계를 지탱하는 수익원에 타격이 가해집니다. 이제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네기 재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능력 중 약 38%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초과 생산량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 연료 수출 능력의 약 69%만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2025년 한 해 동안 120차례의 공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공격이 러시아 석유 인프라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공격들은 2026년에 절정에 달했으며 1월과 2월 두 달 동안 40차례의 공격이 이루어져 최소 13개의 핵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여기에는 볼고그라드 정유소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정유소의 생산 능력 중 40%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시설만 해도 전쟁 전 연료 수출의 약 5%를 차지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자원을 차단하려는 목표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 초기 몇 달에 비해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극적으로 확장된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의 타격 능력은 서방이 제공한 무기의 사거리 한계에 전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그 확장은 파이어포인트로 대표됩니다.
키이우에 기반을 둔 민간 방산업체 파이어포인트는 2022년 중반 엔지니어, 건축가, 게임 디자이너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임시 작업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와 그 주변 여러 비밀 생산 시설에서 2,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FP1 드론은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일방향 공격용 OWA 드론은 약 620마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주력 무기입니다. 구성에 따라 60파운드가 넘는 탄두와 모듈화, 조립의 용이성, 전자전 대응에 최적화된 설계 덕분에 FP1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수행한 타격의 60% 이상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러시아의 탄약고, 정유소, 군 지휘소에 대한 공격의 대부분이 이 단일 국내 생산 플랫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FP2는 다음 단계로 더 큰 탄두로 타격력은 강하지만 사거리는 짧고 견고한 구종을 타격용으로 설계됐습니다. 130마일에 불과한 짧은 사거리는 이 드론이 지휘소를 파괴하거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6년 초 파이어포인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 디자이너인 데니스 슐리테르만은 이 플랫폼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 98파운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P1과 FP2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은 FP5 플라밍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어포인트의 순항 미사일로 2540파운드 탄두를 최대 1900마일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기체는 레이더 투과성 유리 섬유 건선 방식을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이 기술은 보통 탄도 미사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행 중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산은 2025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가을까지 월 210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플라밍고가 이미 사용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2026년 1월 러시아의 카푸스틴 야르 시험장에서 공격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작전에서 이 미사일은 러시아 내 이스칸다르 미사일 생산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타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어포인트의 야망의 정점 FP9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거리가 약 500마일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탄두 중량은 1700파운드이며 종말 속도는 대략 마하 6.5에 달합니다. 비교를 위해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탄도미사일, 즉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그 시스템은 이 속도의 약 3분의 1 정도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방공 시스템이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짧은 요격 시간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 내내 S-400을 서서히 소모해온 점을 감안하면 FP9의 대규모 배치는 미사일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경제 제재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나토와 서방의 제약과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약 190마일로 사실상 러시아 깊숙한 곳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도달했거나 러시아 내륙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모든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FP9가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무기 자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이후 드론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체계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에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우위를 가속화하기 위해 임명된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3월 10일 국가의 드론 구매 방식을 재구성하는 공식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전 시스템은 인맥, 불투명한 수요 형성 과정, 그리고 군사 분석가들이 명백히 부패 위험이라고 설명한 요소들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선의 병사들은 광고된 대로 성능을 내지 못하는 드론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그들은 참호에서 직접 손으로 수정하고 수리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군부대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요청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 참모본부는 필요한 장비의 기술 사양만을 포함한 조달 목록을 작성합니다. 중요하게도 그 목록에는 브랜드명이나 특정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이 실제로 구매될지는 5개의 디지털 전장 데이터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포인트는 현장에서 장비의 실제 전투 효율성을 추적하고 다체인과 브레이브원 마켓은
부대가 독립적으로 구매하는 내역을 기록하여 현장 수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합니다. 델타와 미션 컨트롤은 동기어 매트릭스와 전투 운용 분석을 제공합니다. 드론이 비행 실패나 목표물 명중에 실패하면 시스템은 그 드론에 대한 모든 수요를 제거합니다. 조달 결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부처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산 배정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구조에서는 조달 자금의 80%가 전장 데이터로 효과가 입증된 시스템에만 독점적으로 배정됩니다. 나머지 20%는 혁신을 위해 남겨두는데, 이는 전투 상황에서 시험 중인 새로운 시스템이나 서구식의 복잡한 관료 절차 없이 진행되는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헤드로프는 이 20%를 불필요한 관료주의 없이 신기술을 신속하게 시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드론 설계가 등장한 지 몇 주 안에 대규모 시험이 가능하며 인증 절차 완료까지 몇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규모 역시 사실상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2년 2월 전면 침공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에는 드론 제조업체가 7곳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500곳이 넘습니다. 전자전 기업은 2곳에서 200곳이 넘게 성장했습니다. 민간 미사일 제조업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20곳이 넘습니다. 무인 지상 차량 업체는 0곳에서 100곳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은 21세기 들어 본 적이 없는 일이며 우크라이나가 드론 혁신 면에서 러시아와 보조를 맞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자전 전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억제하기 위해 특히 드론과 관련해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광석류 유도 FPV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러시아 채널에서 공유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문제가 된 드론은 양측 병사들이 웨이터 또는 매복 드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도로 옆에 저전력 모드로 착륙해 적 차량을 기다렸다가 목표가 나타나면 활성화되어 공격을 가하는 드론입니다. 광섬유 웨이터 드론은 비행 중 드론에서 풀려나오는 물리적인 케이블을 통해 조종됩니다. 이 드론들은 무선 신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교란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전선에서 더 위험한 위협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성능의 자체 광섬유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먼저 이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에 병력을 배치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무기가 그 우위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는 드론과 조종사를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따라 집중된 빗줄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후 드론이 통제력을 잃고 작동을 멈춥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설로 제기된 선레이 레이저 시스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2월에 애틀랜틱에 시연된 바 있으며 자동차 트렁크 크기이고 몇 초 만에 소형 드론을 하늘에서 태워버릴 수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세르키 베스크레스노프 국방부 고문이자 군용 무선기술 전문가는 해당 영상이 진짜라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특유의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우리가 광섬유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걸로 우리는 뇌도 스캔하고 사람도 납치한다고요. 베스크레스노프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마크 몽고메리 퇴역 해군 소장은 이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1-2년 안에 전장용 레이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평균 조달 기간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자체 안티드론 레이저 시스템은 2022년부터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6년 이상이 걸립니다. 드론이 전장에서 기존의 인간 병력을 사실상 대체하게 되면서 대드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효과적이고 저렴한 무기를 가장 먼저 개발하는 국가가 엄청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레이저 무기의 가능성이 매우 특별한 겁니다. 원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제한된 무기의 교전당 비용은 적 드론을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드론 전쟁의 경제성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비교적 비싼 미사일이나 드론이 더 저렴한 적 드론을 요격하는 데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이런 드론의 개념 자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모멘텀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지상에서는 2026년 2월 전장 상황을 보면 전쟁연구소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2026년 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밀리터리쇼를 꼭 구독하세요. 저희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매일 밀접하게 다루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러시아는 이번 겨울 시즌에 실제 목표의 상당 부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5년 10월 말과 11월 초에 훌리폴레와 올렉산드리우스카 축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지휘부는 이러한 진격이 오리키우 근처의 작전을 보완하여 러시아군이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도시로 접근하고 결국 자포리자 방향으로 진격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동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주의 동서로 견고하게 구축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남쪽에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우회할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자포리자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저항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러시아가 2년에 걸친 전투 끝에 폴크로스크에서 값비싼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계획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초 ISW는 훌리아폴레 북쪽과 북동쪽에서 전술적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러시아군이 작전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9일 러시아 지휘부는 자포리자 방향으로 진격하기 위해 오리히우와 훌리폴레 축을 연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너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요세벨트로 보였는데 이는 드루즈키우카,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를 포함한 도네츠크주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강력하게 요새화된 회랑입니다. 러시아가 2026년 봄, 여름 공세의 핵심 목표로 삼고 공격 준비를 해온 곳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의 2025-2026년 겨울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미사일 및 드론 공세는 의도했던 전략적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민간인들에게 몇 달간의 고통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전선 근처의 에너지망을 끊는 데 실패했고 그들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기반이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고문 한나 그보즈디아는 2월 19일 2022년 이후 생산량이 50배 증가했으며 산출액이 약 5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생산을 막으려는 목적에 관련 인프라를 공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생산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러시아의 전술이 단순히 방해를 받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침투 전술과 경차량화 부대를 이용한 공격 작전에 베팅했는데 이는 이상적으로는 장갑 장비의 손실은 적지만 인명 피해는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말쯤에는 이미 러시아군이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진격이 둔화되었습니다. 침투 전술은 러시아 보병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그곳에 집결해 방어를 굳힐 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침투한 분대들이 나머지 러시아군의 후속 진격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고 사실상 그들을 적진 한가운데 고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자포리자까지 진격하려는 여름 공세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출발 공격 거점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바로 그 실패를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드니프로페트로스크 주에서 몰아내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봄 공세 준비를 약화시켰습니다. 전선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한 달도 안 되어 150평방마일이 넘는 영토를 해방시켰고 2023년 여름 반격 이후 처음으로 여름 중후반에 잃었던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동 중인 특정 부대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얼마나 힘에 부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군 지휘부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포크로스 방향과 도프로필리아 전술 지역에서 정예 공수부대와 해군 보병부대를 남부 전선으로 재배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아마도 같은 우크라이나의 진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대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까스로 포크로스를 점령했던 병력들이었고 또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ISW는 2025년 8월 이후로 656번째 차량 화소 총연대가 전장에서 작전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 지휘부가 이전에 이 부대를 철수시켰고 향후 공세 작전을 위해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봄 공세용 예비 병력을 예상보다 몇 달 빨리 방어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련의 우크라이나 전술적 반격이 러시아로 하여금 작전 및 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이미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결과 크렘린은 2026년 봄 여름 공세 계획을 포기하거나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주 또는 두 곳 모두에서 계획을 대폭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문제는 단순히 사상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 전쟁기계의 전체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으며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을 보겠습니다. 2025년에 약 42만 2천 명이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2024년에 약 45만 명이 계약을 맺었던 것에 비해 6% 감소한 수치입니다.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일부 러시아 지역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군 입대 보너스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군대는 전쟁을 시작할 때 약 16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했고 이후 거의 90만 명의 병력을 이 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에서 125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으며 사실상 전쟁 전 예비군 전체와 그 절반 이상을 소모한 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점은 2025년 12월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러시아의 손실이 처음으로 새로 모집된 계약병 수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그달에 27,400명의 계약병을 추가로 모집했지만 손실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쳐 33,200명에 달했습니다. 이전 몇 달 동안에는 모집 수치가 여전히 크렘린에 비교적 유리했지만 이러한 둔화는 상황을 크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6년에 본격적인 공세를 펼칠 희망을 가지려면 실제로 매달 약 4만 5천 명의 신병을 모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그 숫자의 3분의 2에 겨우 도달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상당한 속도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은 모집 기준을 점점 더 낮추는 예상된 대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군대를 보충하기 위해 이른바 특별 인력 집단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그 범주가 확대되어 죄수와 형사 수사 중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지급 금융부채, 즉 미상환 대출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을 포함해 우호적으로 여기는 국가들의 외국인 시민 모집도 늘렸으며 잠재적 지원자들은 금전적 보상이나 심의권을 약속받으며 유혹되거나 심지어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자원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및 수출 인프라의 일부를 파괴함으로써 자체적인 제재를 서서히 가하고 있습니다. 서방도 발테르 오가는 그림자 선박들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샤헤드 드론으로 누리던 무기 우위를 사실상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산 장거리 드론은 비슷한 조달 비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다시 갈등 중입니다. 러시아는 중동발 중요한 무기 일부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쁜 점은 러시아가 2024년 말 시리아에서 철수해 그 지역 영향력을 상실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철수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시도하는 것과 비슷한 반군의 신속한 공세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이 지역의 두 중요한 도시인 포크로브스크와 자포리자 점령에 실패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병력을 소모했습니다. 포크로브스크는 결국 함락되었지만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2만 5천 명이 넘는 병력을 잃은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돈바스로 진격을 시작하면 러시아는 더 이상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해군은 대체 불가능한 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의 참사 이후 흑해함대의 새로운 기지가 된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찾아냈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밤을 낮으로 바꾸고 러시아 해군 항구 전체를 산산조각 내며 전쟁에서 이미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러시아 함대에 치명타를 가한 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3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우크라이나는 현재 흑해 함대의 주요 기지인 노보로시스크를 향해 지옥 같은 드론 폭풍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중과 해상 드론을 결합해 강력한 화력을 퍼부었고 노보로시스크 기지가 파괴됐으며 러시아 함대의 5척이 추가로 제거되었는데 이는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의 핵심으로 여겨지던 전력입니다. 5척 함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이번 공격은 도시아 쉬피오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전해졌고 일부 수치도 제공됐습니다. 해당 채널에 따르면 러시아 방공부대는 최소 200대의 공격 드론이 몰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이 격추됐거나 우크라이나가 가한 피해가 드론 자체가 아니라 드론 파편 때문이라는 주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게는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강하게 타격을 가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 국방부조차도
이번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공격의 아이러니는 노보로시스크가 러시아가 흑해 함대의 군함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2023년 10월 ABC 뉴스는 러시아가 군함을 이 기지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해상 드론이 이전 기지 세바스토폴의 함대를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술적 후퇴였다. 러시아는 가장 귀중한 군함을 우크라이나의 사정권 바뀌고 충분한 방어 시설이 갖춰져 피해가 적을 것으로 여겨진 보호 항구로 옮겼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까지 이런 철수를 계속했지만 우크라이나 주요 정보국 대표인 안드리 유소프는 러시아의 군함들이 오래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사일 보트, 상륙함, 코르벳함이 파괴된 뒤로 그들이 바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어 수단을 찾으려 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보안 방위군은 기다리지 않고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유소프는 2024년 3월에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공격을 준비해왔으며 이 공격이 러시아 흑해함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서 선박 외에도 다양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이번 공격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군함 5척 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들 모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함정들입니다. 러시아 군함 손실 현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렌틴 피켈입니다. 유나이티브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 군함은 프로젝트 266M 소해함으로 우크라이나의 야간 드론 공격 중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기뢰 제거함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군함이 우크라이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 군함의 주된 목적이 실제로 기뢰를 제거해서 러시아의 다른 군함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긴 하지만 발렌틴 피켈 자체도 공격력 면에서 상당한 위력을 가진 군함입니다. 디갈은 이 군함에 대한 프로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군함이 대잠전 함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군함이 우크라이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규 잠수함을 투입하고 있진 않지만 과거 노보로시스크 공격에 사용한 시베이 등 해저 드론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렌틴 피켈은 러시아가 일부 해저 공격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며 이 함정은 우크라이나 드론, 미사일, 전투기에도 위협이 됩니다. 이 함정에는 20기의 이글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30mm AK-306 대포 2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전자전 장비까지 더하면 이 함정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방대한 공중 및 해상 전력을 일부 타격할 수 있으며 3,000 해리까지 항해할 수 있어 15일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 함정은 임무에서 제외됐으며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당분간 복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함정은 프로젝트 1124M 알바트로스급 함정 2척 야이스크와 카시모프입니다. 두 척 모두 소형 대잠함이며 우크라이나가 노보로시스크 정박 중 공격에 성공한 함정입니다. 또한 발렌틴 피켈처럼 이 함정들은 우크라이나가 흑해함대를 더 많이 무력화하고 러시아 주요 기반 시설과 크림반도 전쟁 지원 시설인 케르치데그 등을 겨냥하는 수종 드론 전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 테크놀로지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1124M 함정들은 특수 대잠함보다는 다목적 함정에 더 가깝다고 네이버 테크놀로지는 설명합니다. 이 함정들은 수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 순찰, 정찰 수행, 호송선 보호, 통신, 그리고 해저 기뢰 부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함정에는 80명 승조원 탑승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격 당시 승조원이 탑승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이후 공유할 사상자 수치로 확인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 160명을 사살하지는 않았지만 함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면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별다른 할 일 없이 앉아서 손가락만 꼼지락거릴 수밖에 없는 현역 군인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프로젝트 1124M은 잠수함 대응 무기와 함께 약간의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군함에 내장된 DTA-53 쌍발 어뢰 발사기 2개 외에도 헬리콥터와 항공기를 상대할 수 있는 OSA-MA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 함정에 76.2mm AK-176M 중기관총이나 57mm A220포 2문과 같은 포병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대잠함은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다재다능함을 활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1124M 함정 2척이 파괴됐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 당시 위성사진으로 군함 5척이 타격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3척만 알려졌었습니다. 이제 2척의 추가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 덕분에 3월 1일과 2일 우크라이나 타깃 목록에서 4번째로 지목된 함정이 아드미랄 에센임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 호위함 아드미랄 에센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중함을 맞아 PK-10 수동 기만체 발사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발사기는 군함을 숨기기 위해 열기만체와 체프를 배치합니다. 잘 안 된 것 같군요, 푸틴. 3월 5일 키예프 포스트는 아드미랄 에센이 타격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함정을 강하게 타격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큰일입니다. 러시아가 노보로시스크의 가까운 거리를 이용해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강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은 이런 공격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월 7일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겨냥했다고 보도한 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24발의 미사일을 사용했고 일부는 칼리브르 미사일이었다. 그 미사일, 아드미랄 에센에서 발사됐나요? 우리는 아마도 절대 알 수 없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프리기탐으로 칼리브르 미사일을 더 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아드미랄 에센의 수류탄 발사기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TK-25 전자전 시스템도 손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비는 간섭을 일으키고 레이더 방사선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또 다른 큰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전자전 시스템이 파괴됐다는 것은 러시아가 노보로시스크 기지에서 방어수단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이 호위함의 대공미사일 유도 시스템 일부까지 파괴했습니다. 이는 이제 이 함정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무방비 상태가 되어 러시아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의 마지막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군사 프로그램에서 유익함을 느끼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항상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몰라야 미사일 보트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이 함정은 프로젝트 1241형 군함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그 함정의 선미 부분에 직접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곳에는 몰라야의 기관실, 주 엔진, 디젤 발전기, 그리고 AK-630M 30mm 포탑 2개 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함정은 자신을 공격한 바로 그런 종류의 드론에 대응하는 근거리 대공방어에 쓰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프로젝트 1241 함정을 소련 시절에 건조했으며 1979년부터 1984년 사이에 80척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군함을 대체할 만큼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군 백과사전에 따르면 80척 중 대부분이 수출돼 러시아는 점점 줄어드는 미사일 함정 비축분 중 하나를 이뤘습니다. 몰라야가 미사일 함정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것은 이 군함이 30mm 기관포보다 훨씬 강력한 무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함정에는 SAN-5 지대공 휴대용 기사일 16발이 탑재되어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상부갑판 쌍발 발사기에 P-270 모스키트 미사일도 탑재합니다. 그래서 몰라야는 3월 1일 우크라이나가 기습 공격으로 파괴한 다른 함정들처럼 다재다능하지만 노후화된 강력한 전력으로 해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치 가능한 함정보다 우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 배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5척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 함정이 노후했고 러시아가 프로젝트 1241 함정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므로 러시아가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대규모 함대 전체의 피해에 모욕을 더하듯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군사 분석가들이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 1124 초계함이 있던 부두에서 어두운 얼룩이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어두운 얼룩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부두를 타격했거나 러시아 군함 공격 화재가 부두로 번져 추가 피해를 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보겠지만 피해가 큽니다. 특혜에서 러시아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해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가 거둔 성과를 살피기 전에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보로시스크가 가진 어떤 방어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흑해 함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노보로시스크로 옮긴 전체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그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거리를 늘리고 방공망을 강화하며 이동한 군함의 전자전 능력까지 결합해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이전 흑해 함대 기지였던 세바스토폴보다 훨씬 더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두 항구 사이에는 약 300km, 즉 약 186마일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가 세바스토폴에 도달하려면 흑해를 가로질러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거리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흑해 함대 일부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수출형은 사거리가 약 250km입니다. BBC에 따르면 이로 인해 흑해의 상당 부분과 어쩌면 세바스토폴까지 위험해집니다. 노보로시스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이 놓친 점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러시아가 노보로시스크로 철수할 때보다 훨씬 더 먼 거리까지 도달하는 자체 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C-베이비 등 무기뿐 아니라 수백, 수천 킬로미터 이동 가능한 공중 드론도 보유합니다. 그래서 한때 사정거리 밖에 있던 목표물도 이제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끝내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알았다면 노보로시스크에 전함이 없었겠지만 전함들이 흑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어디로 갔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2025년 9월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페틴추크는 노보로시스크에 전함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에 직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페틴추크는 말했습니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노보로시스크에서 러시아 바르샤비안카급 잠수함을 무력화했는데 이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러시아 전력을 제거한 공격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페틴추크의 경고를 못 들었다면 이번 공격으로 그 경고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멀리 떨어진 항구에 숨겨두려던 함선들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이용해 3월 1일과 2일 행동에 나섰습니다. 12월 공격으로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 방어 취약점이 드러나자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의 전력을 더 마비시킨 훨씬 큰 공격의 밑그림을 갖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지 못했고 전함 5척이 추가로 격침되자 우크라이나는 반복 공격 기회를 계속 얻었습니다. 이번 최신 공격이 러시아의 흑해 전쟁 전략에 미치는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 전부터 이미 위태로웠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2월 26일 기사에서 보도했듯이 흑해 함대는 노보로시스크 공격 훨씬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2월 말까지 러시아의 군함 최소 25척이 무력화되었으며 이는 전체 함대 전력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제 5척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때 두려움을 샀던 함대에 대해 이 매체는 해역 내외에서 해상 전력을 투사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으며 축소된 작전 환경에서 계속해서 전술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흑해에서의 실패를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해군 지휘부에서는 이 일로 인해 책임자들이 해임되었고 1월 말쯤 크렘린이 그의 권한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흑해 함대의 현 사령관 세르게이 핀추크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건 군함을 흑해에서 최대한 멀리 두는 것뿐입니다. 핀추크가 흑해 실책의 희생양이 될 수 있지만 후임자 역시 답이 없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함대는 이제 멀리 떨어진 곳밖에 갈 수 없어 항구에서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역할도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함대에서 군함 5척을 잃은 것은 치명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200대 이상 드론 부대가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3월 2일 게시글에서 전날 밤 노보로시스크에서 공격 중에 타격한 모든 다른 목표들을 공개하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샤스카리스 석유 터미널에서 목표를 찾아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요 산업 파괴 전력을 멈추지 않음을 러시아에 상기시켰습니다. 유나이티브24 미디어는 해당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며 총참모부는 예비정보에 따르면 터미널의 유조선과 S-400 복합체의 레이더 기지에 대한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많은 석유의 손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S-400. 이 파괴된 것이 우크라이나의 향후 전략의 핵심적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노보로시스크를 타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방공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재고된 셈입니다. 이는 더 많은 공중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하며
3월 초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정점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S-300의 유도 레이더와 판치르 S-2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방공 시스템 2개가 추가로 격추됐으며 의미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석유 시설 자체를 다시 보면 샤슈카리스 터미널의 석유 적재 부두 6곳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부두들은 크림반도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유입되는 석유를 받는 곳이었을 겁니다. 이제 단 한 곳만 남아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적어도 앞으로 며칠 동안 지상군의 보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17명 이상의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야간 공격으로 러시아 해군 3명 사망, 14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러시아 해군이 사실상 쓸 수 없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은 군함이 잔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격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해낸 그 어떤 공격과도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에도 흑해함대의 군함들을 격침시킨 적이 있지만 한밤에 5척을 한꺼번에 격침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노브로시스크를 공격한 적이 있지만 3월 1일과 2일에 항구를 공격했던 것만큼 강력하게 타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공격은 오래 기억될 일로 몇 주 전 시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상에서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작전이었지만 전쟁이 끝나면 역사에 남을 또 다른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의 최신 공격 소식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